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이게요, 마이크를 남자 쪽에 달았다고 막 그러시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잔지? 그래요? 왜 그런 게 생겼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행정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행정부에 관한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행정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행정부의 구성,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각각 다 중요한데 다 비중이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하는 부분에서 지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그 각각의 권한을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거를 이 단순함기라고 생각하셔서 너무너무 어려워하시길래 시간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잘 이렇게 탁탁탁 나누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사실은요, 무슨 장소가 멋있어서가 아니고요. 중국의 항주시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놀러를 갔다가 아침에 이제 일찍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항주시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모습, 중국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을 사 먹어요. 그쵸? 우리나라랑 달리 아침을 거의 이런 이제 아주 간편한 식당에서 다 사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길래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교실 밖에 이제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몰래 촬영을 한 건데, 저 사진을 찍은 게 2007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07년인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교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GDP로 봤을 때나 정말 우리나라랑 이 국력차가 정말 많이 나는데, 저렇게 북경이나 상하이가 아닌 도시에 가서 저렇게 초등학교에 가니까 우리의 그 학교 현장보다는 많이 열악하구나, 그런 거를 그러면서 선생님은 또 한편 나 어렸을 때 같다. 저 어렸을 때 같다. 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생각을 했었죠. 저런 의자에 앉았었고, 에어컨은 상상도 못했어요. 선생님 고3 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남녀 합반이었는데 남자애들이 대야라고 해도 돼요? 예, 그거 가져와가지고 발 물에 담궈 놓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은 교실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리고 춥다고 다 뒤집어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저희가 낸 세금으로 그거 돌리는 건데, 정말 세게 틀어놓고 춥다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 교실 장면을 보고 선생님 어렸을 때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교실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그다음에 교실 복도 끝 어디 가서 놀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다 추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맨날 짜증만 내고 울상만 짓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뭘 했던 것, 애들이랑 매점에서 뭘 먹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꼭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따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 4가지 분류했던 거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을 조금만 추가적으로 보고요. 이제 행정부의 통제라는 마지막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은요, 시험에 벌써 연달아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을 조금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 지난 시간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 이렇게 봤으니까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만 이제 추가로 볼게요. 모든 대통령의 행위가 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국가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예를 들면 법률안을 제출한다거나 계엄령을 선포한다든가 하는 것들 다 국무회의 심의 상황입니다. 사항입니다. 사항. 네. 그 다음에는요, 동의나 그렇죠?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다음에 사후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지난 시간 말미에 정부 조직도 보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문기관의 자문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 결정이나 어떤 것들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게 이렇게
국회의 동의, 승인 또는 자문기관의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리를 하면 세 번째는요.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무장관과 장관들과 관계 장관들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습니다. 부서. 그럼 부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가에서 서명을, 그러니까 여기다 다 달아서 서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쓰면 그 아래 국무총리 이름도 들어가고요. 관계 장관들 이름도 같이 이렇게 서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신중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의, 승인, 자문을 얻도록 하고 또 문서로 남기고 부서하도록 하는 이유들은 다 국정행위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신중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서로서 남김으로써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전제, 독재, 이런 독단적 결정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어느 것 하나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행정에 대한 통제입니다. 이렇게 아니죠? 3 이렇게죠? 행정에 대한 통제. 오늘 글씨체 좀 바꿔볼까요? 네,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의회의 시대라고 불렸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왕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와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고 그런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였잖아요. 그래서 19세기만 해도 의회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복잡해지고, 좀 적어볼까요? 사회가 아주 복잡해지고, 사회의 복잡, 그리고 전문화되면서, 전문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의회보다 행정부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의회라는 그런 권력기관보다 행정부가 훨씬 조직이 잘 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의회는 국회의원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정말 모래알처럼 뽑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모래성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행정부라는 조직은 조직을 탁 편성할 때부터 그리고 거기 뽑혀서 탁 이렇게 어떤 피라미드형 조직이 쫙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또는 전문성 면에 있어서도 행정부가 훨씬 더 우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하면서 국가의 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보다 행정부에 더 영향력이 많이 비대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조직과 전문성에 있어서 행정부가 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됐고요. 행정부가 그래서 비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행정국가화 현상. 불과 기간이 얼마 만에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의회주의의 시대였다가 행정부 위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행정국가화 현상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의회주의의 위기와 연결이 됩니다. 위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의회가 제 역할을 다 잘 못하는 이런 의회주의의 위기의 원인으로 우리 행정국가화 현상을 뽑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이런 과정을 보면 행정부가 더 비대화되고 행정부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럼 뭐 행정부가 조직도 뭐 잘 탄탄하게 되어 있고 전문성도 뛰어나면 뭐 행정부 위주로 가게 하지 뭐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면 이 의회는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당연히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잘 진행해 가야지 문제가 없는 거지. 국가를 운영해 가야 문제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근데 이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은 제대로 못하고 어디? 행정부가 거의 모든 권한을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문제죠. 왜냐하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이 전문 관료들은 이 전문적인 이 관료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것이 아니죠. 이들이 시험 잘 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시험 잘 봐서 그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 전문 관료들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해요? 잘 못했거나 국정 운영, 정책 이런 것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다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하는 식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요. 그렇지만 이 전문 관료인 행정부의 구성원들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지. 그렇죠? 늘 그냥 쭉 갑니다. 그 자리 자기가 실력껏 차지한 자리니까. 행정부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위주로 막 가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민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고 책임지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해진 겁니다. 통제가 요청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흘러온 그런 역사상, 그런 배경상 행정부가 비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 행정국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시간에 아주 주된 주제가 되고요.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보겠고요. 이왕에 여러분 여기 의회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행정국가화 현상, 행정부가 비대화돼서요. 이 의회, 입법부보다 법도 훨씬 더 잘 만들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행정부가 법을 제안을 하면 입법부는 그걸 통과시키는 역할만 한다라고 해서 통과시키는 부, 그래서 통법부라고 얘기하면서 통법부로 전락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입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내는 비율보다 행정부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착착착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그 행정부의 법률안 가결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북한과 이런 뭐 대치된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행정부의 권력이 조금 그렇지 않아도 좀 이렇게 많은데 큰데다가 이런 여건들이 다 합쳐져서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이 좀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국가화 현상 때문에 의회주의의 위기와 이게 거의 맞물려서 간다면 이 의회주의의 위기의 원인으로 또 짚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당국가화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잘 부러질까요? 국가화 현상입니다. 이걸 뭔가 입히든지 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죠? 이렇게 막 입히는 거. 정당국가화 현상. 네.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국민의 대표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정당의 한 구성원으로 전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의 그 당론에 반대되는 의견은 펼치지도 못하고 자기의 선거구민의 의사나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뽑냐면 여러분 지역구에서 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뽑죠. 근데 이제 지역구에서 뽑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이 지역대표제죠. 그런데 이 지역대표제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정말 국회의원분들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뛰어나시지만 이 행정부에 비해서 어떠냐면 이 지역대표인 국회의원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국가화 현상, 그리고 정당국가화 현상, 그리고 지역대표제로 뽑힌 그 국회의원들의 한계, 그런 것 때문에 의회주의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회주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당연히 의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겠죠.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입법 지원 기구
뭐 이런 것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문성을 높여야 되고 의원 스스로 또는 제도적인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정당 국가와 정말 정당의 어떤 당론을 정하면 그 당론에 이렇게 조금 반대라도 하면 막 정말 따돌림 당하고 내쫓김 당하기까지 하잖아요. 그 당에서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민주화. 우리나라 정당 정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참여입니다. 국민의 참여. 국민의 참여 통해서 뭐 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그쵸 이렇게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의회주의의 시기였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네, 절대 왕으로부터 권력을 가지고 왔죠. 국민들 품으로. 그렇지만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또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국가의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조직적이고 보다 더 전문적이었던 것이 바로 행정부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부에 비해서 보다 비대화된 네, 그런 현상, 행정국가 현상이 나타나고 당연히 의회주의는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행정국가 현상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전문 관료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전문 관료들에 의해서 이 국가 운영이 일어남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전문 관료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행정 스스로 행정부 내부적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제도들이 있고 내부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고 네. 국회에서 이 행정부의 문제점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감시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 또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그럴 수 있는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입니다. 국민의 감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 딱 들어주시면서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을까? 행정부 내에서 행정부의 민주성을 위한 그런 통제 제도로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배운 거 있는데. 그렇죠? 감사원이죠. 감사원이죠. 네. 우리 이번에 올해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해서 돈을 얼마나 그렇게 잘 썼는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무슨 비리나 이런 건 없는지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불합리한 행정작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시정해주고 개선해주고 스스로 어떻게 막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적으면 바로 행정 심판제도입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지금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사회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우리는 막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행정부가 행정청이 어떤 국가기관이 우리에게 위법한 일을 했을 때 국민에게 그랬을 때 국민이 행정부의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 가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는 거죠. 행정부 내부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다투는 일. 그렇죠? 그러면서 시정해 나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네, 그 다음에 행정심판, 뭐 이런 제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회는 뭐가 있을까요? 국회는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 권한 중에 나라 정치를,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견제했던, 통제했던 그런 권한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 권한하고 똑같습니다. 네, 떠올려 보세요. 뭐 있었죠? 1년 동안에 나라 정치 잘했는지 한번 볼까? 국정감사, 조사권. 그렇죠? 그리고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동의권, 그렇죠? 또는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사후 승인권, 이런 것을 통해서 견제할 수가 있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네, 그렇죠. 해임 건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거. 우리 이미 국정감시 통제 권한으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법원을 보도록 할게요. 법원은 어떤 권한 가지고 있냐면요. 보세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예, 대통령이 행정부라는 그 반의 우두머리로서 어떻게 했죠? 행정부 지휘 감독하고요. 그렇죠? 국군 통수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인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거. 그렇죠? 법률이 정한 사항을 잘 집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게 대통령령이었죠. 대통령령. 대통령만 명령을 냅니까? 아니죠, 여러분. 행정각부 하면서 선생님 말씀드렸죠.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어때? 자기의 소관 업무를 하면서 통일부, 그다음에 행정안전자치부, 자기의 막 소관 업무를 하면서 그 외교부령, 교육부령 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행정부가 무슨 명령을 내렸어. 그럼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여러분 보시면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 법이고 그 밑에 뭐고요? 법률이요. 순서 외우셔야 되죠.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여러분. 명령, 조례, 규칙. 명령, 조례, 규칙 쭉쭉쭉 이렇게 가죠. 네.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 그리고 명령은 행정부가 하는 거. 지금 보세요. 대통령령, 외교부령, 교육부령 등등 행정부가 하는 거. 그리고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왜요? 헌법 개정 과정 보셨죠? 국민 투표 절차를 거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보세요. 행정부가 낸 명령들이 위에 있는 법률이나 또 위에 있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위배되지 않느냐를 법원이 심사하는 권한을 통해서 그 권한을 가짐을 통해서 행정부를 통제한다라는 거죠. 민주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왜? 행정 소송입니다. 소송. 여러분 이게 달라요. 여기는 행정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위법하게 국민에게 어떤 그런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했을 때 행정부 내부에 가서 그 시비를 가리면 행정 심판이지만 법원에서 그걸 가려달라고 하면 행정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을 통해서 행정부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위법한 일은 없었는지 하면서 견제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여러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국민도 국민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행정 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그렇죠? 행정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은 뭘 통해서 할까요? 선거권이죠, 그렇죠? 예, 선거권 통해서. 그래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안 뽑아주거나 막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여론을 조성해서 진짜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떠올려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할 때 이들 활동의 역할 이런 거 쓸 때 늘 뭐 썼어요? 국정 감시하고 견제한다라고 썼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행정부에 대한 견제,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얘들이 정책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끊임없이 보고 여론을 조성하고 감시하고 견제한다라는 거 했던 기억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 견제 장치예요. 되셨죠? 그렇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추가를 좀 하도록 하면 보세요. 행정부가 비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국가기관 또는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런 장치들이 있지만 이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도 굉장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립성도요. 네. 그래서 이 중립성을 위한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그런 정책 결정권자 그런 사람들의 뭐 의견이나 막 그런 거에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한다는 이 법치행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직업공무원제입니다. 글씨가 다시 돌아왔네요.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자, 보세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네, 선생님 공무원인데 선생님의 신분이 지금 현재 있는 정권에 잘 보여야지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 선생님 만약에 무슨 뭐 시청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 제 밥줄이 지금 현재 정권에 잘 보여야지만 제 밥줄이 계속되고 그렇죠?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막 잘리고 이렇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신에 그거는 뭐 저 나몰라라 하겠죠? 정권의 아부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행정이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아예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걸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립성이 전제된 가운데서 이렇게 행정부 내부, 그다음에 국회, 법원, 국민의 이런 견제, 통제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예,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다 정리했으니까요.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누군지 모르겠죠. 앤디 워홀이라는 그런 미술가이면서 영화 감독이면서 굉장히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을 보였던 사람인데 선생님이 그 저분 보면은 늘 느끼는 것은 그 창의력, 상상력 그겁니다. 그 저분의 유명한 그림 중에는 지금 나왔던 캠벨스프 통이 있지만 그 연작이 있지만 그 마릴린 먼로를 이렇게 프린팅해서 한 그래서 사실은 그냥 늘 보는 사진인데 그것을 어떻게 작품처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물론 돈으로 환산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런 그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하지? 선생님처럼 늘 정말 이렇게 정치책 보고 이런 거 요약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노력해도 막 안 생기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막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게 많을 때죠. 그렇죠? 상상력, 창의력, 아이디어 막 이런 게 반짝일 때 아닙니까? 네. 선생님한테 그 강의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고 그러세요. 네,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앤디 워홀은 몇 살까지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문제 풀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작년도 수능 문제였죠. 그 작년도 수능 문제를 볼 때마다 참 어느 하나 만만한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특히 3단원 통치기구와 관련해서. 그래서 3단원 통치기구 할 때 그래서 더 정말 면밀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많이 진짜 힘들겠지만 암기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물론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올해 수능은 조금 더 쉽다고 하니까 뭐 기대는 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냥 외워야 할 거, 이해해야 할 거 그런 것들은 뭐 정확히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뭐 5분 복습했다고 칩시다. 5분 복습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아리까리에 이게 20일 내외인지 3분의 1인지 과반수인지 아리까리 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의 것으로 정확히 공부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시 펼쳐서 반드시 방금 의문이 난 것은 바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작은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재 다 보시면서 하는 거죠. 네, 볼게요. 기출문제 1번입니다. 보시면 딱 보자마자 이거 보고 몰랐으면 너무너무 섭섭한 거지. 선생님이 작년에 탐스런 강의할 때도 다 뜯어다가 막 했었고요. 정말 다 보여줘가면서 얘기했었는데 물론 탐스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대상인가? 작년 3학년이 아니라? 네, 아무튼 여러분 쫙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각 부들이 있네요. 행정 각 부가 있고 그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가 뭐겠죠?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위에가 바로 대통령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나와 있고요.
그렇죠? 다른 것들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회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보겠습니다. 기억의 국법상 행위는 그렇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한 행사 방식 이거 시험 문제에 기출에 그 전에 나왔는데 바로 또 똑같이 나왔고 1번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2번 볼게요. 니은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니은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감사원이네요.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과 그렇죠.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권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세입 세출 결산 검사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니은의 장과 달리 디귿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번 틀렸죠. 그렇죠, 여러분.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는 거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헌법기관 구성권 가지면서 국무총리 감사원장에 대해서 임명하고요.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국회 동의 안 받으면 임명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달리가 아니라 똑같이, 둘 다 똑같이 헌법기관으로서 네, 틀렸죠. 그래서 달리가 아니라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되고요. 4번, 5번 볼게요. 4번 디귿 국무총리는 여기 리을 기획재정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의 2인자로서 이 행정각부 통할하는 권한 가지고 있으면서 임명해달라고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고 해임 건의권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 기획재정부와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등에선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맞습니다. 국무회의의 일원이기도 하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럼 그 다음 기출문제 2번입니다. 2010년 수능이죠. 네, 보세요. 연달아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연달아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작년에 나온 거 올해 안 나오겠네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건 늘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가까운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면서 의원 내각 제정 요소 가지고 있죠.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같이 연결해서 또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 이러한 역할에 비례해서 대통령의 권한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권한 행사는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었던 기억 나시죠? 그렇죠? 가장 적절한 건 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것. 문서로 한다. 부서주, 그치? 부서한다. 또 뭐였습니까? 동의, 승인, 자문을 구한다. 국무회의 심의한다. 그런 것이었죠. 지금 탄핵한다. 그 다음에 이거 탄핵 심판은 이 견제하기 위한 제도,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아니죠. 탄핵 뭐였습니까, 여러분?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다음에 대통령의 모든 행위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국무회의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걸 다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건 국무회의 심의는 심의다.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까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은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때 국회로 환부 거부권입니다. 거부권은 뭐예요?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라는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수능을 출제할 때요. 수능 문제를 다 내잖아요. 그리고서는 시중의 문제집을 다 검토해 봅니다. 문제집 뭐 다 검토해 보고 뭐 사설 모의고사 다 검토해서 똑같은 게 있으면 절대로 출제를 다시 없애버려요. 예, 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출제됐던 수능 기출문제만큼은 계속 반복돼서 나와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011년 방금 전 기출문제 1번에서 이게 정답이었어요. 대통령의 국법상의 문서로 하고 부서한다. 그쵸? 똑같이 정답이었고, 예, 정답이 아니라 보기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예, 이번에 이거 정답으로 계속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용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세세히 보셔야 되고 작년에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은 우리나라 한 국가기관의 회의 장면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한 국가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국가기관일까? 우리가 배운 거. 네, 볼게요. 의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짐작이 되시나요?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공정사회 구성을 위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입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의 국회 제출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뭔지 아시겠어요? 국무회의죠. 그렇죠? 국무회의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의하겠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장 누굽니까? 이게 의장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하는 국법상 행위 가운데서 이렇게 법안을 제출하는 거,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려고 할 때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 상황입니다. 심의 상황. 모든 걸 다 심의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방금 문제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갑이 말하네요. 예산안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작성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자기가 작성을 했대. 그래서 국회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의장이 말하고 갑을병이 있어요. 갑을병 누굴까요? 장관, 국무위원쯤 되겠죠. 그렇죠? 장관이고 국무위원이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을이 이래요.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은 법률을 통한 통제보다는 기관장 임명에서 이 기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부 내의 감사기관. 누굴까요? 누구죠? 감사원이죠. 그렇죠? 다시 풀어서 해볼까요? 감사원장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죠? 수능 문제에도 나왔죠.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죠. 네. 감사원을 통해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강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병이 여당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법률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랬네요. 네, 의장이 부의장께서 의장이 말하네요. 그럼 부의장께서 이런 연설을 좀 대신해 주세요. 그랬어요. 부의장이 누구죠? 국무총리죠. 그렇죠? 네, 국무회의하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또 뭐 알 수 있냐면요. 국무회의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각 부의 장관들이 국무위원이 돼서 참석함으로써 자기네 그런 부서의 일이 아닌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함께 토론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 이 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네. 먼저 이거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 어디서도 배웠습니까, 여러분? 1단원에 정부 형태에서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 뭐죠? 대통령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의원 내각제정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정 요소 뭐?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여기 행정부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장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의원의 장관,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얘기가 됐던 게 뭐였냐면 지금 현재 문화부 장관, 네? 장관 되시는 분이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문방위 상임위원회, 거기 소속 국회의원인 거예요. 문방위가 하는 게 뭐야? 문화관광부 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감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던 그런 소속 국회의원이 이쪽으로 바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겸직이 가능해서 나중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상임위원회 소속을 바꾸셨습니다. 아무튼 의원의 장관 겸직이 가능해요. 그러면 장관이 되면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이 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죠. 겸직이 가능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번. 기업과 달리 기업 대통령이죠. 디귿은 법률의 집행을 위한 명령을 발표할 권한이 없다. 기업 디귿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문제 어딨죠? 네.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네. 디귿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귿 쫙 보겠습니다. 부의장, 국무총리죠. 그렇죠? 다시 넘길게요. 네. 기업, 대통령과 달리 국무총리는 법률 집행을 위해 명령을 국무총리령, 대통령령 다 있죠. 그렇죠? 행정부 없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의장과 가불병, 의장은 대통령이고 가불병은 국무위원, 모두 국정에 관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거 기억하십니까? 국회의 권한 중에 국정감시 통제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불러다가 출석 이렇게 불러다가 질의응답할 수 있는 게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통령 불러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불러다가 그건 아니죠. 예, 의장 아니고 가불병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니은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전형적인 대통령제임을 알 수가 있다. 니은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네. 니은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법률안을 제안. 어디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죠. 그렇죠?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건 뭐야? 법률안을 거부해서 견제하는 게 대통령제의 전형이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은 누구만 만들 수 있는 거죠? 입법부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도 법률안을 내므로써 의원 내각 제정 요소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형적인 대통령제 아니지요. 저 의원 내각 제정 요소 갖고 있네 이래야 맞죠. 5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갑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임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국무총리의 제청받아야 되죠. 임명 제청권 있다. 기억나시죠? 정답 5번이고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네, 다음 문제요. 위에 가기관과 관련된 설명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기관 어디였죠? 감사원이었죠. 감사원이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거. 감사원 쓸 때 기억하시나요? 감사원 필수 기관이고 대통령 직속인데 독립적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자 보세요. 네. 헌법을 개정해야 국회 소속 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 어렵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뜻은 헌법에 만들라고 써 있는 기관. 그게 헌법기관이죠. 그렇죠? 근데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 직속기관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회 소속 기관이다라고 바꾸려면 헌법 개정해야지. 당연하죠. 그렇죠? 헌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려면 헌법 개정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맞네요. 그쵸? 결산 심사는 국회에서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 가지고 있네요. 예, 암행어사 같아요. 그 다음에 리을, 틀렸죠? 예, 독립적이다라고 했죠? 지휘받는 거 아니죠? 정답 기억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의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진술을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갑. 이번 개각에서 집권당 의원들이 아까 설명드렸죠. 입각을 하면 입각이 뭘까요? 내각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장관, 국무위원을 겸직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장관이 되면 한나라 당과 정부의 협조가 참 잘 되겠죠. 효율적이 되겠죠. 얘기가 잘 되니까. 근데 그럽니다. 의원의 입각이 늘어나면 헌법의 기초 이념에도 반해서 부작용이 많아. 헌법의 기초 이념이 뭐죠? 권력 분립이죠. 그렇죠? 행정권은 행정부에 속한다. 입법권은 입법부에 속한다. 그런 권력 분립이 약간 이렇게 융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입법부의 구성원이 행정부에 가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의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정책에 대한 여당의 책임의식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자, 보세요. 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다가 그래서 막 이 정책 하겠어, 저 정책 하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행정부에 딱 구성원이 돼서 장관을 해보니까 어때? 이 정책을 실현하려고 막 하는 그 과정에서 집행하려고 막 해보니까 어려움도 발견하고 또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 집행을 해보면서 어때? 정책을 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책임성이 커지겠죠. 실제로 해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약화된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견제 기능은 약화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친구가 됐잖아요. 행정부의 구성원이면서 한나라당의 의원이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화되겠죠. 그다음에 디귿 볼게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은 소홀해지겠죠. 국민의 대표라기보다 이제 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집행 권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맞네요. 그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인기 영합적 정부 정책이 증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장관일 때 정책을 집행하면서 좀 나중에 국회로 돌아갔을 때 선거를 통해서 딸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때 막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선심성 정책들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맞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이 수능 실전 문제가 어찌 보면 수능 기출문제만큼 또는 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기본 핵심 개념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도 막 적용이 안 돼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좀 보다 익숙한 기출문제부터 보시고 실전 문제로 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 풀면서 여러분 누군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100명이면 100명 다 어려운 정말 고난이도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절망하고 막 그러시지 마세요. 이게 수능 연계 문제로 다뤄지다 보니까 정말 평이하고 막 정말 기본 문제로 가져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제도를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활용하는 방안 그랬습니다. 유럽연합은요, 유로라는 통합화폐를 도입할 때 회원 국가별로 국민들 간에 이 화폐를 도입할 때 굉장히 큰 정책이네요. 나라들 간에 그동안 쓰던 화폐를 버리고 다른 화폐로 통합하려고 할 때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국민 투표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보면 개별 국가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도록 하였다. 국민투표입니다.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투표함으로써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레퍼렌덤이라고 나왔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분명히 그래야 되고요.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꼭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막 외우실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라는 형식으로 질문하여 답을 구하는 것이다. 스위스는 이 제도가 잘못된 정책을 막는 브레이커가 되어서 아주 좋게 잘 쓰이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민투표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 국민투표는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합니다. 볼게요. 헌법 개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죠. 헌법 개정 절차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발의합니다. 발의하죠. 그리고 공고하죠. 널리 알립니다. 이 공고는 누가 할까요? 대통령이 공고합니다. 대통령이 널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헌법 개정하재라고 국민들한테 알립니다. 맞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되어야지만 대통령이 즉시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정 숫자의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부의할 수 있다. 국민투표 부의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 누구만 있었어요? 대통령만 있었잖아요. 아니고요. 디귿.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의 최종적인 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됐어요. 그럼 국회에서 어떻게 하더라? 재의결하죠. 국민투표합니까? 아니죠. 재의결하죠. 재의결을 어떻게 해요?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죠. 재의결이라는 방법을 쓰지 국민투표 쓰지 않잖아요. 리을 맞겠네요. 리을. 대통령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국민투표 부의권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정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막 운영하는 그런 핵심적인 국가기관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재밌지 않았나요? 네. 다음 시간에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 그 다음 시간에 헌법재판소까지 쭉쭉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지요. 안녕.